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할 걸로 전망됩니다. 이동량이 많았던 설 연휴가 끝나면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60살 이상이나 고위험군이 아니면 PCR 검사가 아닌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또 전국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동네 병의원 등 700여 곳이 검사와 치료에 참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불찰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의 사과와 함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첫 4자 TV 토론이 오늘 열립니다. 주요 정책 공약과 각종 의혹 등 현안을 놓고 후보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됩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지만 잔해물이 떨어지면서 구조와 수색 작업은 일시 중단됐습니다.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도 마지막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강원 등의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주말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2월 3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2만 명을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확진자 증가 속도가 워낙 빨라서 재택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 확진자는 17,920명입니다. 같은 시간대 최다였던 그제보다 2천여 명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하루 검사 건수는 평소의 절반가량에 그쳤지만 확진자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됐기 때문인데 검사 대비 확진 비율도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숨은 감염자가 많다는 겁니다. 양성률이 높아지고 또 임시선별검사소에서의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의미는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오미크론의 감염이라는 것이 지금은 일상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진단검사가 평소처럼 이루어질 다음 주에는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서고 이달 중순에는 하루 7, 8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0.15%로 델타 변이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겁니다.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의료 대응 여력입니다. 현재 9만 명가량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는 재택치료 시스템의 과부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11만 명 정도의 시기는 다음 주쯤에 찰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인데 그 시기 전에 관리할 수 있는 총용량을 더 추가적으로 늘리기 위한 작업들도 함께 진행돼서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7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논의합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오늘부터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들은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공의료가 전담해온 검사와 치료를 동네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코로나19 진단 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신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고위험군과 일반 검사자의 코로나19 진단 절차가 이원화됩니다. 먼저 고위험군은 지금처럼 선별진료소에서 곧바로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밀접 접촉자, 감염 취약시설에 근무하거나 의사소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밖에 검사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들은 선별진료소나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한 신속 항원검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신속 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동네 병의원에서 받는 PCR 검사는 무료지만 기본 진찰료 5,000원을 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자가검사 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생산업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총 686만 명이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이 전국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먹는 치료제 처방과 재택치료 모니터링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을 구분하는 등 준비된 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참여합니다. 전국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포함해서 총 1,004개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치료에 참여하기로 의향을 밝혀주셨습니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닷새 동안의 설 연휴를 마치고 시민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네, 길목마다 마련된 선별검사소에서는 검사를 받으려는 귀경객들이 몰렸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중부 고속도로 이천 휴게소. 고향 방문을 마치고 일상 복귀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코로나19로 만남이 온전하지 못했던 만큼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코로나 없던 시기처럼 이렇게 모여갖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한데 그런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휴게소 안에는 귀경길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가 마련됐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미리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검사소 앞에는 온종일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자녀들과 함께 선제검사를 받으러 온 어머니도 있습니다. 명절 지나고 이제 출근도 해야 하고 이제 조금 이제 많이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걱정도 돼서 검사를 이제 받고 집으로 가려고요. 기차역도 이른 시간부터 귀경객으로 북적입니다. 양손 가득 보따리를 든 시민들은 부디 다음 명절에는 마음 놓고 가족들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추석 때는 코로나 좀 없어져서 저희 이제 애들이랑 집에만 안 있고 좀 밖에도 좋은 데도 구경도 다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역 앞 검사소도 붐비기는 마찬가지. 조금이라도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바로 검사를 받는 것이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저도 증상이 없진 않아가지고 살짝 증상이 있는데 자가진단 키트로 했을 땐 음성이었지만 혹시 모르는 마음에 검사 받으러 왔어요. 닷새 연휴의 끝자락 시민들은 조심 또 조심하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사적 모임은 6명까지, 또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이 내일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행 거리 두기가 오는 6일까지로 예정돼 있어서 이후 조정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손 반장은 지난달 27일 가급적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지 않고 오미크론 유행을 관리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일본도 확진자 폭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NHK는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도쿄 2만 1,000여 명을 포함해서 모두 9만 4,900여 명으로 지난달 29일에 이어서 나흘 만에 역대 최다치를 또 경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확진자 수는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70회 폭증했습니다. 또 사망자와 중증자도 늘어나서 사망자는 하루 80명, 위중증자는 886명에 달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가 40만 명대로 하락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각 1일 기준 일주일 동안의 하루 평균 확진자가 42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다며 2주 전과 비교해 44%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미국의 신규 환자는 지난달 14일 80만 명을 넘기며 정점을 찍은 뒤 2주일여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다만 확진자 후행 지표인 사망자는 하루 평균 2,600여 명으로 2주 전과 비교해 39%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유럽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은 우리와 비슷한데 다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했고 규제를 푸는 나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는 늘지만 입원 환자 수가 큰 변화 없이 잠잠해지자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선택하는 나라가 늘고 있는 겁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덴마크가 유럽연합 국가 중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방역조치 해제를 한 뒤 세계보건기구 WHO가 성급한 조치라며 경고하고 나섰지만 유럽 국가들의 규제 완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해 식당, 주점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즉각 사라졌고 기존 오후 11시까지였던 주점의 주류 판매 시간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재택근무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스테르 노르웨이 총리는 확진자 수는 늘었지만 입원 환자 수는 줄었다며 이제는 높은 감염 위험과 함께 살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구 500여만 명 수준인 노르웨이나 덴마크에서는 최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수만 명에 이르지만 입원 환자 수는 하루 수십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80%가 넘는 백신 접종률에 효과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프랑스도 2일부터 공공장소 입장 인원 제한, 실외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Moi ça m'arrange parce que bon après je suis pas concernée par le télétravail. Donc là toutes mes collègues sont revenues aujourd'hui au bureau. Donc ça donne un petit peu plus de vie quoi dans 16일부터는 경기장, 영화관 등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지난해 12월부터 폐쇄된 나이트클럽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일간 평균 약 32만 2천 명으로 한 주 전에 36만 6천 명보다는 줄었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부도 현지 시간 2일 기자회견을 열고 3일부터 밀접 접촉자의 격리, 재택근무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잇따른 방역 완화 조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부인 김혜경 씨가 공무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냈습니다. 김 씨는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고 송구하다면서 상시 조력을 받은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과잉 의전이 아닌 불법 행위라고 압박했습니다. 염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공무원 사적 심부름 논란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관련 보도가 처음 나간 뒤 나온 김 씨의 첫 공식 입장입니다. 김 씨는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면서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면서도 상시 조력을 받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심부름을 시킨 당사자로 지목된 배모 사무관도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를 오래 알았다는 것이 벼슬이라 착각해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요구했다는 건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이 후보 부부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식 궤변이라면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김혜경 씨가 무슨 약을 처방받길 원하는지, 아들이 언제 퇴원하는지 등을 이 후보 부부 모르게 어떻게 공무원이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또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보도 직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황제 의존으로까지 비화하자 김혜경 씨와 배모 사무관 명의로 잇따라 입장문을 내면서 진화에 나선 가운데 사자TV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오늘 저녁 대선 후보 4명이 참석하는 첫 TV 토론이 열립니다.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치열한 승부가 예고된 가운데 제3지대 후보들의 활약도 관심입니다. 주요 쟁점을 이만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집권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쌓아온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과 성과를 실적으로 입증한 제가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여기에 맞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권 심판론으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를 동시 공략하며 맞불 전략을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이 안 된 정치 세력은 이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야당과 함께 저희가 국정을 논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직접 비판을 삼가왔습니다. 대신 윤 후보를 둘러싼 무속 논란에는 거침없이 날을 세웠는데 양보 없는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점쟁이 안 믿거든요. 국가 정책을 점쟁이한테 물어서 결정할 생각 전혀 없어요. 윤석열 후보는 형수 욕설 논란을 포함해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불거진 성남FC 후원 의혹은 물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시던 분과 그렇습니다. 또 이 개발 후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전부 어떻게 보면 약탈을 당한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띄운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젠더 공약도 첨예한 쟁점입니다. 남녀 갈등 조장하며 나쁜 정치하지 말라는 이재명 후보. 2030 남성표에 공들여온 윤석열 후보 사이 난타전이 불가피합니다. 폐지한다, 반대한다를 넘어서서 이제 좀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더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좀 많이.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 그리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제 타격론과 사드 추가 배치를 들고 나온 윤석열 후보와 전쟁 나면 죽는 건 청년이라는 이재명 후보 사이 안보 정책도 뜨거운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철양 홍성까지 하며 이재명, 윤석열 두 양강 후보의 양자 토론을 반대해왔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제3지대 후보들의 활약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을 자격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지켜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후보들끼리 내가 덜 나쁘다는 경쟁 그만하고 이제 국민이 지켜보는 공정한 링에서 당당하게 경쟁합시다. 그동안 쌓은 내공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TV토론회에서는 토론에 임하는 후보들의 태도나 작은 실책 역시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은 만큼 여야 모두 신중하면서도 온 힘을 쏟는 총력전을 벼르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토론회 준비로 설 연휴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가족과 함께 의료봉사에 나섰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남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사에도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토론회 자료를 검토하며 막바지 TV토론 점검에 힘을 쏟았습니다.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분야별 정책도 적극적으로 내놓으면서 토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TV토론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설 연휴 민심에서 확인된 지도자의 면모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가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31일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안부 전화를 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선대위 해산 이후 첫 접촉인데 민주당에서 김 전 위원장의 거듭 구애에 나선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윤 후보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쳐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생활 밀착형 공약도 내놨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부인과 딸 손을 잡은 채 봉사활동을 위해 보건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온 가족이 참여하는 첫 공개활동인데 가족 리스크에 시달리는 양당 후보와 다른 깨끗한 가족 이미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가격리 기간 마치자마자 이제 바로 이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검사를 하러 오셔서 좀 심각하구나.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아침 일찍 남대문 시장을 찾아 이른바 지워진 사람들을 찾는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심 후보는 5060 여성들이 은퇴도 없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을 위한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름 없이 명함 없이 진짜 휴식도 없이 은퇴도 없이 이렇게 애쓰신 우리 선배 여성, 집 안에서 노동하고 집 밖에서 노동하고 이런 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20대 대선이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고군분투가 연휴 뒤 민심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나흘 만에 마지막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마지막 실종자 52살 정모 씨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에 군부대까지 동원됐습니다. 금속 탐지기와 인명 구조견을 투입한 끝에 정 씨가 사용했던 중장비를 발견했습니다. 구조당국은 해당 지점을 집중적으로 수색해 장비 조종석에서 숨진 정 씨를 찾았습니다. 사고 당일 무너져 내린 토사에 묻혀 숨진 2명이 발견된 지 나흘 만입니다. 작업 지점 인근 동남쪽 40m 부근에서 청동기 조종석에서 발견되어 구조 완료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사망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도 본격화됩니다.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삼표산업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고용노동부는 당분간 압수물 분석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이미 현장 조사를 통해 방호망 설치 등 법적 안전조치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노동부는 압수물 분석과 현장 관계자 추가 소환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수사가 본사로 확대돼 사업주나 경영자의 책임이 확인되면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네, 광주 아이파크 공사장 붕괴 현장에서는 실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실종자 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사고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더미가 추락하는 등 추가 붕괴가 현실화되면서 수색과 구조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지난달 무너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201동 28층에 위태롭게 걸쳐 있던 26톤 정도의 콘크리트 더미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일부 잔해는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희뿌연 먼지가 솟아올랐습니다. 큰 덩어리는 단단한 설비와 배관 공간, 피트층인 22층까지 떨어지다가 멈췄습니다. 미리 위험이 감지되면서 구조대원 등 150여 명은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사고 수습 작업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동안 수색 작업이 더딘 것은 다름 아닌 추가 붕괴 우려 때문이었는데 걱정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 24층의 천장 균열대에 이어서 수색 작업 중단 사태가 다시 빚어졌습니다. 이미 구조당국은 붕괴에 대비해서 잔해물을 쇠줄 30가닥으로 단단하게 묶고 이 공사장 바닥에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모래를 두텁게 쌓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덕분에 잔해물이 공사장 밖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애초 연락이 끊긴 노동자 6명 가운데 4명이 발견돼 2명이 수습됐습니다. 추가로 1명은 26층에서 신체 일부가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실종자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 바로 이제 소방대원분들이 와서 예견된 상황이고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쪽 부분이 쏟아져 내린 거라고 해서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또 가족들에게 바로 전파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추가 붕괴로 4주째에 접어든 광주 화정 아이파크 수색과 구조 작업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어젯밤 9시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건물에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안에 있던 승객 2명이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며 운전자 부주의로 연석을 밟고 건물로 직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수원종합공구단지 안에 있는 2층짜리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아크릴 간판 재료를 만드는 곳으로 불은 상가 일부를 태우고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수사가 검찰 내부 마찰로 차질을 빚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진상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본격적인 수사 여부도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걸로 전망됩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야권의 고발로 표면화됐습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와 두산 등 기업체들로부터 후원금 160억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지난해 9월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냈지만 고발인 측의 이의 신청으로 관할 검찰청인 성남지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수사 지휘란에 있는 차장검사가 박은정 지청장과 사건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은 끝에 사표를 내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보완 수사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수사팀과 차장검사 의견이었지만 박 지청장의 반대로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의견을 모두 상급기관에 보고하려 했다고 성남지청이 해명했지만 추가 의혹도 불거지면서 파문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성남지청이 사건 검토 단계에서 성남FC와 관련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대검에 금융정보분석원 FIU 자료 조회를 요청했지만 반려됐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호수 총장이 직접 나서 사건 처리를 둘러싼 경위 파악을 지시했지만 김 총장 본인 역시 이번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FIU 자료 조회 요청을 반려하는 과정에서 김 총장이 박 지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검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지청이 담당 수사부서를 축소하고 전결 체계도 바꿨다는 의혹까지 터져나오면서 경위 파악으로 시간 끌 문제가 아니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위기입니다. 일단 설 연휴로 중단됐던 성남지청 내부 충돌 관련 진상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수사 방향도 결론날 전망입니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사건 처리 과정의 잡음이 공개된 상황에서 검찰이 재차 무혐의로 결론 내기엔 부담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또 경찰이 아닌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경우 성남지청에 다시 수사를 맡기기보다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검찰 내부에서 나옵니다. 특임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지휘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게 되는데 도입 여부에 대한 판단은 김호수 총장의 몫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현지 시각 2일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유엔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3개국은 공동성명에서 지역과 국제의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도발 행위를 규탄한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여러 차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북한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은 3일 유엔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동유럽에 미군 추가 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일 브리핑에서 미군 병력을 루마니아와 폴란드, 독일에 추가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어 미군 병력 2,000명이 수일 내로 유럽으로 이동할 거라면서 이 가운데 대부분이 폴란드에 배치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독일에 주둔해온 미군 병력 가운데 1,000명 정도가 루마니아로 이동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병력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에 맞서 신속 대응군을 가동할 경우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네, 요즘 음식값만큼 비싼 배달료 때문에 손님과 식당 주인 모두 일상입니다. 배달 앱을 운영하는 대형 업체들은 출혈을 감내하면서 염가 경쟁을 하고 있다는데요.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음식점. 얼마 전 배달앱 영업을 그만두었습니다. 갈수록 비싸지는 배달료 탓에 팔수록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섭니다. 대신 가까운 곳은 사장님이 직접 배달하거나 포장 주문을 유도합니다. 직접 포장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서비스로 라면 사리든지 이런 부분을 서비스로 이제 드리는 거죠. 배달료는 가게 주인이 비율을 정해 손님과 나눠내는 형태라 소비자들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 젊은 층 사이에선 배달 공구 같은 새로운 풍속도 생겨났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빌라 같은데 같이 예를 들어 치킨이면 같이 시킬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한 군데서 같이 시키고 배달비를 한 번만 내고 이렇게 찾아서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배달료 인상의 배경으론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출혈 경쟁이 꼽힙니다. 후발주자인 쿠팡이츠가 단건 배달을 앞세워 점유율을 확대하자 업계 선두인 배달의 민족도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하며 맞불을 놓은 겁니다. 기사 한 명이 서너 곳씩 묶어서 배달해 오다가 이젠 한 곳만 가는 만큼 배달료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모션을 26개월 동안 8번 연장을 했습니다. 중개수수료 1,000원에 배달료 5,000원으로 고정을 해서 이 1,000원에 5,000원을 불가능한 거였거든요. 지금. 단건 배달이 대세를 이룬 서울 도심에선 사실상 묶음 배송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돈이 되는 단건 배달에 몰린 기사들을 끌어온다는 명목 아래 묶음 배송 가격도 덩달아 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배달 기사들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도 배달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부 대행사들이 이 산재보험료랑 고용보험료를 명목으로 사실은 과도하게 지금 가져가고 있다. 정부는 치솟는 배달료를 잡기 위해 이번 달부터 배달 원가를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배달료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달 주문과 부족한 배달원 숫자가 만나서 형성된 가격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지 못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이번 설 명절 준비하면서 높아진 물가로 어려움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가격을 올리려고 대기 중인 품목들이 많아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설 연휴 전 물가 점검에 나선 경제부총리. 소와 돼지, 과일, 수산물, 달걀 같은 성수품 가격을 점검했습니다. 저 가격도 좀 보고 사가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한우 고기를 판매하는. 홍남기 부총리는 사과와 닭 외에는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건 다릅니다. 지금 고기하고 과일하고 지금 제가 전부 계산한 게 한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 정도 했으면 한 17만 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생각에 한 3만 원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선거가 끝나면 더 오르겠죠. 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득 벌이하는 것보다 소비 지출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서 좀 생활하기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고통은 이미 물가지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로 보면 전년보다 2.5% 올랐습니다. 11년 전 4% 상승세 이후 가장 높습니다. 문제는 설 연휴가 끝난 지금부터입니다. 특히 외식 물가는 품목을 가리지 않고 앞다퉈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해 12월 외식 물가가 전년보다 5% 가까이 오른 상황. 39개 외식 품목 가운데 38개가 올랐습니다. 갈비탕과 생선회가 10% 안팎, 김밥과 치킨, 짜장면과 라면, 햄버거는 모두 5% 안팎으로 인상됐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 CJ제일제당과 대상이 고추장과 된장, 간장 가격을 10% 정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장 음식점들은 가격표를 고쳐야 할 판입니다. 식자재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도 메뉴를 전반적으로 가격을 다 올려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최근 스타벅스가 7년 만에 가격을 올리면서 다른 커피 전문점의 도미노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배달비, 인건비, 기름값도 오르기 시작해 거침없는 물가 상승은 안정될 기미가 없습니다. 유동성 회수에 한계가 있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 부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생활고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기 속에 꺾일 줄 모르는 물가 때문에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네, 벤투호가 카타르행 확정과 함께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하고 돌아왔습니다. K리그 소속 국가대표 15명은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고 대한축구협회 일부 임직원이 나와 선수단을 맞이했습니다. 네, 중동 원정 기간 독일 구단으로 입단한 이동준과 이동경 등 해외파는 현지에서 해산했고 UAE에서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된 홍철은 현지에 남았습니다. 귀국한 대표팀 선수들도 일정 기간 파주 NFC에서 동일 집단 격리 또는 자가 격리를 한 뒤 음성 판정을 받으면 각자 소속팀에 합류해서 새 시즌을 준비하게 됩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가운데 1명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지난달 직장 내 괴롭힘 제보자 88명 가운데 10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부당 지시가 56.8%로 가장 많았고 따돌림과 차별, 폭행과 폭언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0조 달러, 우리 돈으로 3경 6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는 확정적 재정 정책을 쓴 영향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20년 1월 말보다 7조 달러나 늘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이런 정책을 쓴 것 적절했으며 나라 빚에 대한 이자 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길었던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오늘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5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체감 온도가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등 무척 춥겠습니다. 또 추위 속에 내린 눈이 녹지 못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차간 간격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파주 영하 11.9도, 대관령 영하 11.2도, 서울 영하 5.5도, 대전은 영하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부분 영상권을 기록하겠지만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0도, 대전 3도, 대구 5도, 광주는 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갈수록 날이 더 추워지면서 주말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절기 입춘인 내일 밤부터 주말 아침까지 충청과 호남, 제주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영동과 영남, 전남 동부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할 걸로 전망됩니다. 이동량이 많았던 설 연휴가 끝나면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60살 이상이나 고위험군이 아니면 PCR 검사가 아닌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또 전국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동네 병의원 등 700여 곳이 검사와 치료에 참여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대선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첫 사자 TV 토론이 오늘 열립니다. 주요 정책 공약과 각종 의혹 등 현안을 놓고 후보 간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됩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군 병력 약 3천 명을 동유럽에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정치적 결정의 여지를 좁힐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젯밤 9시까지 18,0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면서 또다시 같은 시간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7,9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시간대 최다였던 그제 15,835명보다 2,085명이나 많습니다. 휴일 영향으로 검사 건수는 줄었지만 양성률이 10명 가운데 1명꼴로 증가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할 걸로 예상됩니다. 연휴 동안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확진자는 최다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유행 규모가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연휴의 여파가 반영되는 2월 한 달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오는 6일 끝나는 현행 거리 두기 조정 여부를 이번 주 금요일 결정할 계획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전체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의 비율을 뜻하는 검사 양성률은 설 연휴 9%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연휴가 끝나고 검사량이 평일 수준으로 다시 올라갈 경우 확진자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이번 주에 하루 확진자가 3만 명을 넘길 거란 예상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는 2월 한 달이 오미크론 대응에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동량이 많은 명절 직후에는 어김없이 확진자가 늘었던 경험, 또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하면 앞으로 한동안은 강한 확산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거나 경증으로 재택 치료를 받는 환자도 연일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택 치료 관리 의료기관을 추가로 확보해 관리 여력을 11만 명 정도까지 늘렸습니다. 하지만 재택 치료자 증가 속도가 워낙 빨라 가동률은 이미 80%를 넘겼습니다. 팍스로비드라는 걸 처방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 5일 이내에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이 관리 역량이 모자라게 되면 이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팍스로비드라는 약 자체를 처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사적 모임은 6명까지,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6일 끝납니다. 거리두기 조치에 사회 경제적 비용이 큰 만큼 가급적 더 강화하지 않고 오미크론 유행을 관리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원칙입니다. 정부는 설 연휴 직후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주 금요일 방역 조치 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오늘부터 전국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동네 병의원 등 700여 곳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가 본격 시행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428곳이 새로운 검사 치료 체계 개편에 참여하고 이 가운데 391곳은 오늘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네 병의원 1,004곳이 참여를 신청했고 이 중 343곳은 오늘부터 운영을 개시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60살 이상이거나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 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등 고위험군만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는 7일부터 학원과 독서실에서 2제곱미터당 1명씩 앉거나 좌석 1칸을 띄어앉는 등 방역수칙이 강화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에서는 판촉이나 호객행위, 소공연,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자율적으로 좌석 1칸 띄어앉기를 실시하고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은 사전 예약제 운영이나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합니다. 닷새 동안 이어진 설 연휴가 어느덧 모두 지나갔습니다. 네, 역과 터미널 등에는 귀경 행렬이 이어졌고 또 관광지 곳곳에선 연휴 끝자락을 즐기는 나들이 객도 많았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표정을 송세혁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이 양손 가득 꾸러미를 든 귀경객들로 북적입니다. 닷새간 긴 연휴였지만 막상 버스에 오르니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돌아가는 자녀도 떠나보내는 부모님도 무엇보다 바라는 건 건강입니다. 참 돌아갈 때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혹시나 감염되지 않으실까 걱정이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십시오. 나들이객들은 감염 우려가 덜한 야외에서 연휴 끝자락을 즐겼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겨울바다 정취를 만끽합니다. 재미나게 즐겁게 놀고 우리 또 충전을 많이 해서 내일부터 일상생활 즐겁게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목을 맞은 수산시장도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갓 잡은 싱싱한 제철 해산물을 사고 파는 흥정이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없어져서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연휴 동안 전체 교통량이 하루 평균 430만 대로 전년보다 3%가량 늘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미크론 확산과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인해 설 연휴가 끝난 뒤 확진자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세 번째로 맞은 설 명절. 연휴를 마무리하는 시민들은 올해는 잃어버린 일상을 꼭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베이징의 올림픽 입국 전용 공항과 경기장 숙소 등 이른바 폐쇄루프 안에서 하루 32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동계올림픽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 핵산 검사를 시작한 지난달 23일부터 10일 동안 누적 감염자는 모두 2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같이 밝히고 누적 감염자 가운데 76명은 선수단 소속이고 나머지 156명은 취재진과 후원사 관계자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육군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군인을 대상으로 강제 전역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크리스틴 워머스 미국 육군 장관은 현지 시각 2일 성명을 통해 백신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접종을 거부하는 군인을 대상으로 즉각 전역 절차를 시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머스 장관은 육군의 준비 태세는 훈련과 배치, 전투, 전쟁 승리에 대비하는 병사들에 달려 있다며 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군인들은 군의 위험을 초래하고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일부 유럽 국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속에서도 방역 문턱을 낮추는 가운데 스위스도 제한 조치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현지 시간 2일 기자회견을 열고 3일부터 밀접 접촉자의 격리, 재택근무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신규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중환자실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사례가 이전 다른 변이보다 적다면서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양자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 주장이 진영 결집을 노리는 거라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고 김 후보는 민주당의 동일 지역구 사선 연임 금지를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책 경쟁의 장을 마련하자며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의 제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수용하면서 마련된 첫 양자 토론. 두 후보는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며 대규모 추경을 해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지금이 위기 시기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지금 당장 쓰고 바로 내년에 갚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약간 모순 있어 보이는데 어떠세요? SOC를 비롯한 지역구 사업에서 구조조정하자 30조의 근거는 재량 지출 300조의 10%입니다. 그러고 부족하면은 국채 발행하자.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가 수도권 방어에 도움이 되느냐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선제 타격 얘기를 한다든지 뭐 사드 추가 배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결을 격화시켜서 좀 이렇게 진영 결집을 노리는 거 아니냐. 정치 분야에서 김동연 후보는 민주당이 발의한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꼼수라고 직접 문제 삼았습니다. 문제는 부칙에 지금까지 다선 의원들은 다 초선으로 인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의 다선 의원들이 3선이 되려면은 2032년인가가 돼야 됩니다. 두 후보는 또 수많은 공약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5개씩 얘기하면 한 뭐 650개나 되는데 이 공약 혹시 다 하면 돈이 얼마 드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은 저희는 총액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용한 예산 범위를 넘지 말자라는 걸 정해놓고 그 안에서 조정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김동연 후보는 이 후보의 주택 311만 호 공급 공약에 대해 현실 가능성을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고, 이 후보는 청년 세대들이 집을 살 기회가 없어져 최소한 한 번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지도자의 신뢰 문제라고 꺼낸 김 후보의 대장동 질문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선대위 전략기획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국민과의 숨바꼭질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SNS에 윤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후보 3명의 인터뷰 방송들을 거론하면서 윤 후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앞서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토론 역시 갖은 핑계로 무산시켰다면서 더 이상 핑계는 그만대고 양자든 사자든 사전 의미 그대로의 토론에 당당하게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반등세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설 연휴 민심은 한마디로 정권 교체 열망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온 국민이 도탄에 빠졌는데 현 정권과 이재명 후보는 오로지 국민에게만 희생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런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설 연휴 기간 실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했을 때 국민은 이번 대선을 자격 없는 전과 사범과 올곧은 법 집행자 간의 대결, 즉 불의와 정의의 대결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택배 기사 업무에서 분류 작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택배 물류 터미널을 가로지르는 큰 레일 위로 택배 상자들이 밀려듭니다. 상자 위 주소에 따라 구역별로 쉴 새 없이 상자를 골라내는 사람들, 대부분이 택배 기사들입니다. 주황색과 초록색 조끼를 입은 분류 도우미가 곳곳에 배치돼 분류를 돕기도 합니다. 하지만 택배 기사들은 여전히 분류 작업에서 손을 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6월 택배 노동자의 연이은 과로사를 막기 위해 택배 노사와 정부 여당 그리고 전문가들이 나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과로사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 작업에 도우미를 투입하고 택배 기사는 배송만 한다는 게 핵심인데 이곳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각 택배사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봤습니다.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CJ대한통운은 택배 도우미를 5,500여 명, 롯데와 한진택배는 4,000여 명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별도 합의를 체결한 로젠택배는 올해 6월까지 1,000명을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90여 명이 분류 작업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택배사 모두 택배기사 2-3명에 1명꼴로 분류 도우미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체 점검에 나선 정부도 합의 이행 상황이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이 전국 택배터미널 25곳을 조사한 결과 분류 인력이 일부라도 투입되면서 택배기사의 작업 강도가 낮아졌다는 겁니다.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 제한과 산재보험 가입 등 다른 합의 사항도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분류 인력이 투입돼가지고 작업 강도가 좀 많이 낮아졌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이제 늦어지시는 분들도 있었고. 하지만 택배노조는 준비기간 6개월이 지나도 근본적인 개선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택배사의 늑장 대처를 정부가 눈감아주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CJ대한통운 노조원 16,000명 가운데 64%가 여전히 분류 작업을 직접 한다고 응답했다며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돈을 더 받자는 게 아니라 그 택배 기사들의 그 노동 시간을 줄이고 작업 시간을 줄이자 이런 취지인데 강도가 줄었다 하더라도 이 작업 시간이 계속 여전하다. 국토부도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올해 상반기까지 불시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당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재소집하라고 요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어서 택배 노동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 현장에 매몰됐던 마지막 실종자가 사고 나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사고 현장에서 작업자 52살 정모 씨를 찾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도아리에 있는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작업자 3명이 매몰됐고 2명은 사고 당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일단 무력 시위에 나선 가운데 사흘 뒤로 다가온 최고인민회의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대외 강경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파장이 클 수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오는 6일 열릴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정기 국회격으로 북한 노동단 전원회의에서 논의한 올해 과업과 관련 예산 등을 추인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의결 사항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이 관심사입니다. 대의원은 아니지만 그동안 수시로 회의장에 나와 시정연설을 통해 대외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시정연설에선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지난해 9월에는 남북연락선 복원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에 있던 미사일 시험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9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고강도 전략 도발을 위협한 데 이어 지난달 말 화성 12형 중거리 미사일을 쏘며 4년여 만에 최고 수의 무력 시위에 나선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국방발전 전람회 기념연설 이후 넉 달 가까이 공개 발언을 삼가고 있어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기까지 그 사이에 미국이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메시지의 강도라든지 또 시점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 우선 처리를 촉구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고 한국의 대선 등을 지켜봐야 해 전략적 침묵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 매체는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질주하는 영상 등을 담은 기록 영화를 공개하며 국방과업 달성과 민생고 해결 등 지난해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가 2년여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열린 설 명절 경축 공연 화면에 김 전 비서가 김정은 리설주 부부와 나란히 관람석에 앉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알이 짙은 안경을 쓰고 검붉은색 의상을 입은 김 전 비서는 김 위원장 오른쪽 옆에 리설주 여사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전 비서는 남편인 장성택이 김정은에 숙청당한 지 6년여 만인 2020년 1월 26일 설 기념 공연 관람 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뒤 다시 종적을 감춘 바 있습니다. 네, 일본 집권 자민당은 강제징용의 현장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반대에 적극 반박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자민당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를 만들어서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자민당의 주문에 대해서 마스노 장관도 단기 결전이라면서 대응 체제를 만들어 등재에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해법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 3,000명이 동유럽에 추가 배치됩니다. 미국 국방부는 나토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며 러시아와 전 세계에 나토가 중요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3,000명을 동유럽에 추가 배치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육군 기지에서 2,000명이 수일 내로 폴란드와 독일로 향해 대부분 폴란드에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독일에 주둔해온 미군 병력 가운데 1,000명 정도가 루마니아로 이동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moving an additional force of about approximately 2,000 troops from the United States to Europe in the next few days. 1,000 soldiers that are currently based in Germany will reposition to Romania in the coming days. 커비 대변인은 이번 추가 배치가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 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들 병력은 유사시 나토가 신속 대응군을 가동할 때 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나토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한 준비로
공격에 대한 억지와 방어 차원의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It's important that we send a strong signal to Mr. Putin and frankly to the world that NATO matters to the United States. It matters to our allies. And we have ironclad Article 5 commitments. 또 이 병력은 지난달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유럽 파병 비상대기 명령을 내린 8,500명과는 별개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추가 병력이 유럽에 배치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파병 발표가 있을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인데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커질수록 미군 파병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다리 근육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해 있던 손흥민의 그라운드 복귀가 임박했습니다. 소속팀 토트넘은 물론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한 벤투호의 전력에도 큰 힘이 될 걸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 카타르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시리아전 승리 직후 개인 SNS에 카타르행을 축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부상 탓에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하진 못했지만 한마음으로 기쁨을 나눈 겁니다. 지난 게시물에서는 축구화를 신고 그라운드를 밟은 사진을 올리며 복귀 임박을 암시했던 손흥민. 무사히 재활을 마치고 곧 경기에 나설 수 있을 거란 현지 매체의 전망도 더해졌습니다. 영국 매체 기자는 손흥민이 훈련에 복귀했고 6일 FA컵에 출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다쳤었으니까 이게 마지막 부상이라고 생각하고 올 시즌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하자. 에이스 손흥민의 복귀는 프리미어리그 재개를 앞둔 토트넘은 물론 벤투호에도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당장 다음 달 안방에서 펼칠 조 1위 이란과의 최종 예선 9차전에 합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손흥민이 절정의 기량으로 뛸 세 번째 월드컵 무대에서의 활약도 벌써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표팀 막내였던 2014년 브라질 월드컵과 에이스로 거듭나 향했던 2018년 러시아 월드컵까지 지난 두 번의 월드컵에서 손흥민은 연이어 골맛을 보고도 아쉬운 결과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상을 극복하고 월드컵 3회 연속 득점과 한국 선수 최다 골 기록에 도전하는 손흥민에게는 한박 웃음을 터뜨릴 일만 남았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중국 축구대표팀이 춘제 기간에 열린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경기에서 베트남에 1대3으로 지면서 본선 진출이 좌절되자 자국 내에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관변 농객인 후시진 전 환구시보 편집장은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중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실컷 먹고 마신 뒤 들어놓은 마마보이의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후시진 전 편집장은 또 그렇게 많은 관심을 주고 돈을 썼는데 중국 남자 축구는 퇴보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도 중국 대표팀이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에 패배하자 일부 네티즌들은 춘제 명절 분위기까지 망쳤다면서 격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미국 선수단에게 개인 휴대전화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FBI는 공지를 통해 모든 미국 선수가 사이버 보안을 고려해서 개인 휴대전화 대신 임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FBI의 이번 경고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미 안보당국의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누군가 도로 위에 던져놓은 전동 킥보드 때문에 운행 중이던 차량이 크게 망가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이용객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규제가 강화됐지만 곳곳에 방치된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새벽 서울 잠원동 한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교차로 바로 앞에서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도로 위에 있던 공유형 킥보드를 뒤늦게 발견한 겁니다. 새벽 시간대라 다행히 뒤따르는 차가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지만 차량 아랫부분이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150만 원 넘는 견적이 나왔고 운행도 3일 넘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뭐 이런 거를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공유 킥보드 그 상대 거를 전화를 했는데 전화 자체도 안 되고 운전자는 인근 방범 CCTV에 누가 세웠는지 찍혔을 것 같아 구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킥보드를 타다 넘어지자
이를 내버려둔 채 인근 상가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히긴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신원을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결국 수리비를 모두 개인 돈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예약으로만 움직이는데 예약 받은 걸 갖다가 다 이제 취소를 하고 그 부분 대해서 일도 못 하고 차 수리비도 이제 제가 150만 원을 제가 물어줘야 되고. 방치된 공유형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킥보드에 걸려 넘어져 얼굴을 심하게 다치는가 하면 대구에서는 60대 여성이 비슷한 사고로 무릎이 골절되기도 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차도나 대중교통 승하차장 근처,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등 주차 금지 구역을 조례로 정해놓고 견인 조치를 하고 있지만 사고를 예방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안 자체는 완전히 엉망이어서 업체만 다 죽어갔고 주정차에 대한 것들도 정리가 완전히 돼서 지자체마다 조례가 그 기준으로 똑같이 만들어줘야지만. 지난해 5월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면허증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등 운전자 안전을 위한 규제책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킥보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은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명절 연휴 머리를 다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찾아 헤매던 부모가 경찰 도움으로 안전하게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급한 상황을 직감한 경찰은 20분 거리를 5분 만에 주파해 아이를 도왔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도심 속 도로를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빨간불도 요령껏 통과하면서 사거리를 빠져나갑니다. 교통신호를 어긴 채 가속 페달을 밟는 차는 바로 대전 대덕경찰서 소속 순찰차. 순찰차에는 아이를 안은 가족이 탔습니다. 1분 1초가 아쉬운 엄마는 연신 눈물을 훔치며 주위를 살핍니다. 명절 연휴 둘째 날인 지난달 30일 머리를 다친 2살 아이를 안고 병원을 찾아 헤매던 중 경찰을 만난 겁니다. 애가 놀다가 침대에서 떨어지다가 모서리 쪽에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좀 찢어졌어요. 근처 병원에 가니까 치료를 못 한대요. 택시를 잡으려니까 그 경찰차가 지나가다가 세워주시더라고요. 명절 교통관리에 나섰던 경찰은 다급한 상황을 직감하고 바로 순찰차에 가족을 태웠습니다. 도심 속 도로 5.6km, 평소 같으면 20분은 걸리는 거리지만 사이렌과 함께 내달린 덕분에 단 5분 만에 대학병원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직감으로 아기가 많이 다친 것 같더라고요. 뇌진탕 증세로 자꾸 눈이 감기고 순찰차잖아요. 긴급자동차 특례 이용해서 경광등 켜고 사이렌 울리면서. 가족은 감사 표시로 뒷좌석에 현금 10만 원을 두고 내렸는데 뒤늦게 발견한 경찰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돌려줬습니다. 저희 국민 생명, 신체, 재산 보호는 경찰관 당연한 사명이고 어떤 경찰관도 돈 받았으면 돌려줬을 거고요. 경찰 도움으로 무사히 치료를 받은 아이는 건강하게 귀가했고 가족은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전시 대덕구 경찰서에 계시는 경찰관님들 감사합니다. 어린이 도와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새해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마음 건강하세요. YTN 이윤재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어제보다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강해지며 아침 공기가 더 차가워졌는데요. 한낮에도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연일 추운 날씨 속에 내린 눈도 녹지 못하고 있는데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영동과 영남, 전남 동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데다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9도, 대전은 영하 4.7도, 대구는 영하 3.3도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밑돌며 종일 춥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0도, 대전은 3도, 광주는 6도, 부산은 8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박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또 힘든 시기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촬영도 하시고 해야 돼, 할 거야. 잠깐만 태워주면 어떡해. 아예 제가 틀이 묻혔는데 여기? 아이고. 합의 봐주십시오. 네, 네네네. 초내시기 시작했어요. 어머,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기분이 없어. 된다. 굉장히 신중하게 뽑기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신중하게 뽑으셔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트 포 희망, 보트 포 코리아.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오늘 저녁 대선 후보 4명이 참석하는 첫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네, 접전해버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진검승부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제3지대 후보들이 얼마나 활약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주요 쟁점을 이만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집권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쌓아온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과 성과를 실적으로 입증한 제가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여기에 맞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권 심판론으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를 동시 공략하며 맞불 전략을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이 안 된 정치 세력은 이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야당과 함께 저희가 국정을 논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직접 비판을 삼가왔습니다. 대신 윤 후보를 둘러싼 무속 논란에는 거침없이 날을 세웠는데 양보 없는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점쟁이 안 믿거든요. 국가 정책을 점쟁이한테 물어서 결정할 생각 전혀 없어요. 윤석열 후보는 형수 욕설 논란을 포함해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불거진 성남FC 후원 의혹은 물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시던 분과 그렇습니다. 또 이 개발 후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전부 어떻게 보면 약탈을 당한 거예요. 피해자들. 윤석열 후보가 띄운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젠더 공약도 첨예한 쟁점입니다. 남녀 갈등 조장하며 나쁜 정치 하지 말라는 이재명 후보. 2030 남성표에 공들여온 윤석열 후보 사이 난타전이 불가피합니다. 폐지한다, 반대한다를 넘어서서 이제 좀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더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좀 많이.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 그리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제 타격론과 사드 추가 배치를 들고 나온 윤석열 후보와 전쟁 나면 죽는 건 청년이라는 이재명 후보 사이 안보 정책도 뜨거운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철양 홍성까지 하며 이재명, 윤석열 두 양강 후보의 양자 토론을 반대해왔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제3지대 후보들의 활약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을 자격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지켜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후보들끼리 내가 덜 나쁘다는 경쟁 그만하고 이제 국민이 지켜보는 공정한 링에서 당당하게 경쟁합시다. 그동안 쌓은 내공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TV 토론회에서는 토론에 임하는 후보들의 태도나 작은 실책 역시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은 만큼 여야 모두 신중하면서도 온 힘을 쏟는 총력전을 벼르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부인 김혜경 씨가 공무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논란에 대해 자신의 불찰이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잉 의전이 아닌 불법 행위라면서 수사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공무원 사적 심부름 논란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관련 보도가 처음 나간 뒤 나온 김 씨의 첫 공식 입장입니다. 김 씨는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면서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면서도 상시 조력을 받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심부름을 시킨 당사자로 지목된 배모 사무관도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를 오래 알았다는 것이 벼슬이라 착각해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요구했다는 건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이 후보 부부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식 궤변이라면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김혜경 씨가 무슨 약을 처방받길 원하는지, 아들이 언제 퇴원하는지 등을 이 후보 부부 모르게 어떻게 공무원이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또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보도 직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황제 의존으로까지 비화하자 김혜경 씨와 배모 사무관 명의로 잇따라 입장문을 내면서 진화에 나선 가운데 사자TV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어제 양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CBS가 주관하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모두 발언해서 코로나19뿐 아니라 미중 갈등 격화 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기회 부족으로 싸우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10일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양당 후보의 비전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했는데 첫 토론이 성사돼 굉장히 기쁘다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앞으로 사자든 양자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와의 양자 정책 토론이 끝난 뒤 SNS를 통해서 TV 중계가 되지 못해 아쉽지만 유튜브로도 수십만 명이 넘는 국민이 토론을 지켜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형식에 얽매이진 않는데 대장동 관련 자료를 들고 나오는 형식은 곤란하냐며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는 앞서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31일 예정됐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의 양자 토론이 자료 지침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됐던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2만 명을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확진자 증가 속도도 워낙 빨라서 재택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 확진자는 17,920명입니다. 같은 시간대 최다였던 그제보다 2천여 명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하루 검사 건수는 평소의 절반가량에 그쳤지만 확진자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됐기 때문인데 검사 대비 확진 비율도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숨은 감염자가 많다는 겁니다. 양성률이 높아지고 또 임시선별검사소에서의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의미는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오미크론의 감염이라는 것이 지금은 일상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진단검사가 평소처럼 이루어질 다음 주에는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서고 이달 중순에는 하루 7, 8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0.15%로 델타 변이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겁니다.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의료 대응 여력입니다. 현재 9만 명가량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는 재택치료 시스템의 과부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11만 명 정도의 시기는 다음 주쯤에 찰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인데 그 시기 전에 관리할 수 있는 총용량을 더 추가적으로 늘리기 위한 작업들도 함께 진행돼서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7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논의합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오늘부터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들은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공의료가 전담해온 검사와 치료를 동네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코로나19 진단 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신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고위험군과 일반 검사자의 코로나19 진단 절차가 이원화됩니다. 먼저 고위험군은 지금처럼 선별진료소에서 곧바로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밀접 접촉자, 감염 취약시설에 근무하거나 의사소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밖에 검사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들은 선별진료소나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한 신속 항원 검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동네 병의원에서 받는 PCR 검사는 무료지만 기본 진찰료 5,000원을 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자가검사 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생산업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총 686만 명이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이 전국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먹는 치료제 처방과 재택치료 모니터링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을 구분하는 등 준비된 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참여합니다. 전국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포함해서 총 1,004개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치료에 참여하기로 의향을 밝혀주셨습니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사적 모임은 6명까지, 또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안이 내일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현행 거리두기가 오는 6일까지로 예정돼 있어서 이후 조정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손 반장은 지난달 27일 가급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고 오미크론 유행을 관리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7일부터 학원과 독서실에서 2제곱미터당 1명씩 앉거나 좌석 한 칸에 띄어앉는 등 의무 방역 수칙이 강화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에서는 판촉이나 호객행위와 소공연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자율적으로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하고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은 사전 예약제 운영이나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합니다. 네, 유럽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은 비슷한데 우리와는 다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했고 규제를 푸는 나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는 늘지만 입원 환자 수가 큰 변화 없이 잠잠해지자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선택하는 나라가 늘고 있는 겁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덴마크가 유럽연합 국가 중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방역 조치 해제를 한 뒤 세계보건기구 WHO가 성급한 조치라며 경고하고 나섰지만 유럽 국가들의 규제 완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해 식당, 주점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즉각 사라졌고 기존 오후 11시까지였던 주점의 주류 판매 시간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재택근무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스테르 노르웨이 총리는 확진자 수는 늘었지만 입원 환자 수는 줄었다며 이제는 높은 감염 위험과 함께 살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구 500여만 명 수준인 노르웨이나 덴마크에서는 최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수만 명에 이르지만 입원 환자 수는 하루 수십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80%가 넘는 백신 접종률에 효과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프랑스도 2일부터 공공장소 입장 인원 제한,
실외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Moi ça m'arrange parce que bon après je suis pas concernée par le télétravail. Donc là toutes mes collègues sont revenus aujourd'hui au bureau. Donc ça donne un petit peu plus de vie quoi dans 16일부터는 경기장, 영화관 등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지난해 12월부터 폐쇄된 나이트클럽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일간 평균 약 32만 2천 명으로 한 주 전에 36만 6천 명보다는 줄었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부도 현지 시간 2일 기자회견을 열고 3일부터 밀접 접촉자의 격리, 재택근무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잇따른 방역 완화 조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가 40만 명대로 하락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일 기준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42만 4,077명으로 집계됐다며 2주 전과 비교해 44%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하루 평균 확진자가 일주일 새 33.1% 감소한 43만 8,459명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변이와 구별이 어려워서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BA2형이 세계 57개 나라에서 확인됐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이미 지난달 둘째 주 BA2가 우세종이 됐고 한국과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해외 유입 환자 등을 통해 BA2의 존재가 확인된 상태입니다. 마리아 벤커코브 WHO 코로나19 기술팀장은 일부 초기 자료를 보면 BA2 환자의 증가율이 다른 하위 변이들에 비해 약간 높지만 중증도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볼 징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이 동유럽으로의 미군 추가 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일 브리핑에서 미군 병력을 루마니아와 폴란드, 독일에 추가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어 미군 병력 2,000명이 수일 내로 유럽으로 이동할 것이라면서 이 가운데 많은 수가 폴란드에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독일에 주둔해온 미군 병력 중 1,000명 정도가 루마니아로 이동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 같은 조치는 나토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해 준비돼 있으며 어떤 공격에도 방어에 나설 태세라는 틀림없는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는 미국의 이번 결정을 비난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알렉산드로 그루슈크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현지 시간 2일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 파괴적인 조치는 군사적 긴장에 더하고 정치적 결정의 여지를 좁힐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서 병력을 추가로 배치해 나토의 집단 억지와 방위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러시아의 핵심 안전보장 요구사항을 거부하고 상호 군축을 통한 해결책 모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자국의 핵심적 요구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내서 협상이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스페인의 일간지 엘 파이스는 현지 시간 2일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지난주 러시아에 보낸 12쪽 분량의 기밀 문서 2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해제와 러시아 인근 국가의 공격무기 배치 금지 등을 요구하는 문건을 미국과 나토에 보낸 데 대한 서면 답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 국가들의 추가 나토 가입을 금지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문건에서 모든 나라가 안보를 위해 각자 합의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신 미러 전략적 대화 등 다른 기구를 통해 러시아와 군축과 신뢰 구축 협상을 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기지에 지상 공격용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았음을 러시아가 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미국도 러시아 영토 내 2곳의 미사일 발사 기지에 대해 똑같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나토는 또 러시아와 관계 재구축, 상호 대사관 재개설 등을 제안하면서 긴급 상황을 위한 민간 한라인 개설 등 신뢰 구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제안과 함께 러시아가 군사적 긴장을 계속 높여갈 경우 동유럽에 더 많은 군대를 배치할 것이라는 경고도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일 서방의 답변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면서도 러시아가 요구한 핵심적 요구가 적절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 4일 북한의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비공개 회의를 연다고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안보리가 금요일 오후 3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해 논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미국은 영국, 프랑스와 함께 3일 안보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긴급회의를 열 것을 요청했으나 미국의 요청보다 하루 뒤에 회의가 잡힌 겁니다. 회의 날짜가 밀린 것은 2월 안보리 의장국이자 북한과 우호 관계인 러시아의 결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통상적으로 3월에 실시해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연기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반도의 준비태세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결정은 훈련을 포함해서 한국과 보조를 맞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미 간 전반기 연합지배소 훈련은 통상 3월 중 열렸지만 올해의 경우 우리나라 대선과 코로나19 상황 탓에 4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양국이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탈레반 재집권 6달째인 아프가니스탄은 인구 3,800만 명 중 90%가 원조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습니다. 굶주림을 못 견뎌 장기를 팔기도 하고 또 자녀를 파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준석 기자입니다. 한 끼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줄지어선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입니다. 모두 끔찍한 흉터가 있습니다. 장기를 내다 판 흔적입니다. 장기를 파는 사람이 너무 늘어 $2,000 받던 것이 이제는 $1,500 정도입니다. 영하 16도 혹한 속에 28살 여성은 18개월 아기를 안고 16살 여동생과 고속도로 변에서 구걸합니다. 하루 $2 정도를 얻어 끼니를 잇습니다. 경제가 마비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수도 카불에서 공짜빵 배급을 기다리는 사람은 탈레반 집권 전보다 4배나 늘었습니다. 국제 원조가 끊겨 의료 공백도 심각합니다. 아기는 팔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I have the ability to treat him, but the lack of materials, the bad situation of economic of people. 참상 속에도 탈레반 대원들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23 million people are food insecure, and what that means is 23 million people don't know where their next meal is coming from. 유엔은 아프간의 5살 이하 어린이 절반이 극심한 영양실조라며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پیشنهاد ما از سازمان‌ها از کشورهای بیرونی از نهادهایی که بین‌المللی YTN 호준석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은 주로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도 코로나19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연휴 동안 확진자가 2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네. 오늘도 2만 명 넘을 것 같다고요? 네, 확진자 증가 속도가 정말 빠르고요. 설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귀경길, 귀성길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면서 임시선별진료소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예. 신문에 실린 사진을 보면요. 먼저 위쪽에 나와 있는 사진은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입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 공원에 있는 선별진료소 모습인데 예. 정말 많은 분들 보이죠. 예, 이게 공연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요. 예, 줄이 굉장히 길고 심지어 어제 좀 날씨도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패딩 입고 모자까지 쓰면서 여러 겹으로 줄을 서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는 공터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서울광장을 쭉 둘러싸고 많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서 모여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간격도 그렇게 넓지 않은데도 빽빽하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네. 이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양성률도 지난 1일에 9.3%를 기록했고 네. 어제도 8.9%, 그러니까 9% 내외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11명이 검사를 하면 1명이 확진자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신문들은 다음 주가 되면 확진자가 4만 명까지도 늘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또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고 있는 만큼 재택치료 관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예. 신문들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 그 최근에 확진자가 이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다음 전국 상황 좀 보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에 사실 양강 후보의 TV 토론 볼 수 있냐 없냐 이걸로 좀 많이 관심이 쏠렸었는데 결국은 못 보게 됐고요. 예. 오늘 사자 토론이 있죠. 그렇습니다. 중앙일보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해서 종합한 다음 이 대선 후보, 오늘 토론에 나서는 대선 후보들의 강점과 약점을 정리해 놓은 기사를 썼는데요. 예. 기사에 실린 순서대로 왼쪽부터 한 명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토론 실력이 장점이라는 평가를 했지만 이 경우에 따라서는 말만 잘한다, 입만 살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썼습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건데 이를 달변의 역설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또 어떤 말실수가 나올지 모른다는 점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지만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는 진솔한 이미지가 긍정적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안철수 후보에게는 권토중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 실패한 후에 실력을 키워서 다시 도전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2017년 대선 TV 토론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했던 그 발언이 지지율 급락의 원인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다른 모습으로 나설 것이라고 봤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심상정 후보는 논리적인 측면이나 날카로운 질의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다소 노회한 이미지를 약점으로 꼽았습니다. 과연 오늘 토론에서 이런 분석대로의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잘 준비를 해서 반전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각 후보들마다 이제 이 토론을 앞두고 되게 준비를 많이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오늘 저녁에 어떤 토론이 진행이 될지 저도 좀 기대가 되네요. 연휴 동안에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논란이 좀 있었죠. 일단 그 의전 논란인 건데 이걸 사과를 한 거죠? 맞습니다.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이제 의전 논란이 있었고요. 5일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민주당 측은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를 겨냥한 공세를 펴왔기 때문에 배우자 리스크가 정쟁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국민의힘 측은 공직자 배우자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건 치명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측 송영길 대표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와 한동훈 검사장 간 잦은 연락 문제를 또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배우자 리스크와 관련한 쟁점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저녁에 진행될 TV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둘 중 누구도 배우자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둘이 아닌 가족 리스크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다른 후보들이 먼저 언급을 할 수 있겠다고 전망이 됩니다. 그 어제 저녁 뉴스에 김혜경 씨가 그 지사 시절에 비서실에 법인카드를 썼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 또 어떻게 해명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북한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무력 도발을 계속 잇따라 하고 있고 영상도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 좀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었다고요? 네, 지난 1일에 조선중앙TV가 1시간 45분짜리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눈에 띄는 장면들이 몇 있었고 그 내용을 서울신문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 신문은 영상의 핵심을 애민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영상 속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는데 뭐 당당하고 멋진 모습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소 절뚝이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우리 정부 측 관계자는 측은지심을 유발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아래 나와 있는 작은 사진은 지난 2일에 김 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가 설 명절 기념 공연을 함께 관람하는 모습인데요. 공개석상에 나온 게 2년여 만이라고 합니다. 이 신문들은 역시 이 백두혈통의 단합을 보이려는 취지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뭐 사흘 뒤에 6일에는 또 최고인민회의가 또 예정이 돼 있어서 어떤 얘기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 연휴에 좀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 진출했다는 소식인데 어떻습니까? 신문들 어떻게 보도했나요? 이번에 이제 10회 연속 본선 진출 아닙니까? 설날에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고 더 이상 경우의 수 따지지 않고 월드컵 진출을 확정지었다는 데 매우 기쁘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아침 신문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 소식을 전했는데 왼쪽에 나와 있는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지난 10회 연속 그리고 1954년까지 더해서 11번 이제 진출의 역사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연속 진출하는 거는 참 기분이 좋은데요. 자세히 보면 그 아래 이제 성적표가 있거든요.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글씨가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그렇죠. 연속 10회만 두고 보자면 지난 9번 중에 7번이 조별리그 탈락이었고요. 한 번은 16강 진출, 한 번은 우리가 잘 아는 4강 진출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본선 진출을 넘어서 더 높은 곳을 가야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참 많은데요. 그러려면 오는 4월 초에 예정된 조추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추첨 때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 되려면 남은 예선 2경기를 꼭 이겨야 한다는 기사가 서울신문에 있었는데요. 오른쪽 내용입니다. 남은 이란전과 아랍에미리트전 경기를 이겨야 피파 랭킹 20위권에 진입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조추첨에서 3번 포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지난 러시아 월드컵부터 이 피파 랭킹에 따른 포트 선정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4번 포트를 받았는데 독일, 멕시코, 스웨덴 만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강팀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위치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남은 경기 다 이겨서 3번 포트에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입장이 되자라는 기사가 서울신문에 실려 있었습니다. 이 10회 이상 진출도 굉장히 대단한 기록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뭐 세계 6번째 기록이라고. 네, 6번째. 뭐 브라질, 독일, 스페인 이런 축구 강국으로 알려진 나라 외에는 아시아에서는 또 최초고요. 대단한 지금 이미 대단한 기록을 세웠고 남은 경기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요즘 물가 오른다는 기사 저희가 좀 많이 전해드리고 있어요. 저도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데 특히 기름 넣을 때 좀 가끔 놀라거든요. 그렇죠. 지난 11월에 유류세 인하 조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름값이 더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도 1,800원대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유류세 인하 조처로 인해서 1,800원대 휘발유 값이 1,600원대로 내려갔었는데 국제 유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겨레 신문에는 국제 유가 치솟는데 원화 가치 하락, 휘발유값 1,800원 넘나라는 제목이 실렸고요. 그 아래 사진을 보면 휘발유 가격 1,767원 찍혀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제목에서 요약한 대로요.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유가와 환율의 상승입니다. 환율의 상승이 특히나 가팔라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체감 유가가요. 원유값이 배럴당 $100를 넘던 지난 2014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뭐 지금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4월까지로 예고된 유류세 인하 조처가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주유소 갈 때마다 좀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이 조처가 만약에 끝나게 되면 뭐 2,000원 시대도 다시 올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좀 두렵네요. 코로나19 상황도 있는데. 다음 마지막 소식 있죠? 복권 소식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주에 혹시 로또 사셨나요? 이거 뭐 방송이니까 솔직하게 전 샀습니다. 사셨나요? 저도 이제 가끔 좋은 꿈 꾸거나 하면 사는데 지난주에는 1,000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5,000원만 샀다면 지난주에는 10,000원을 샀습니다. 복권 잘 안 사시던 분들도 1,000회라는 소식을 듣고 복권을 사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 보면요.
오른쪽에 이미 문 열리기도 전인데 많은 분들 줄 서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로또 명당이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오픈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줄지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에 처음 시작된 로또가 지난주에 1000회를 맞이했는데요. 동아일보와 그와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집계를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은 총 7,281명이라고 합니다. 1000회니까 한 회당 7.2명 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평균 1등 당첨금은 20억 4,29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 당첨액은 19회 때 407억대였다고 하고요. 최저 당첨액은 546회 때 4억대였다고 하는데 100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당첨되는 것도 로또인데 어느 회차에 얼마에 당첨되느냐도 참 로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이 그래프, 점점 증가하는 그래프를 보면 연도별 로또 판매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해서 사행심 조장이라는 우려도 있지만요. 수익금 대부분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첨되면 더 좋고 아니면 기부했다 치자 이런 반응들 때문에 판매액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1000회를 맞았고 지금까지 1등 되신 분들이 7,000명 정도. 이 7,000명 중에 저는 왜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두고 중국에서 성화봉송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딱 3일 동안만 하는데요. 가라앉은 올림픽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그리스에서 채화된 베이징 올림픽 성화의 불씨가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화는 베이징 도착 석 달여 만에 중국의 권력 서열 7위인 한정 부총리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北京2022年冬奥会火炬接力开始。 첫 주자는 스피드 스케이팅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중국인 최초로 우승한 원로 체육인이 맡았습니다. 这个梦啊，做了将近60年了，今年终于解了这个梦啊，我多高兴啊！ 이어 우주비행사 징하이펑과 창허 1호 위성의 설계자인 예페이젠 등이 성화를 들고 달렸습니다. 약 1,200명이 주자로 참가하는데 방역을 이유로 봉송 기간은 딱 3일로 단축됐습니다. 봉송 구간에는 주요 경기장과 만리장성, 이허위안 등 유명 관광지가 포함됐습니다. 마침 일주일짜리 긴 춘제 연휴를 맞아 올림픽 분위기를 띄우고 중국도 과시하려는 행사입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제 연휴 기간 중에 막이 오르게 됩니다. 때문에 이번 성화봉송은 아직 가라앉은 올림픽의 열기에 불을 지피는 마지막 계기일 수 있습니다. 祝我国的奥运健儿取得好成绩，祝冬奥会圆满成功。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썰매 대표팀이 태극기에 각오를 적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평창 금메달리스트 스켈레톤 윤성빈은 파이팅 합시다. 평창 은메달을 딴 봅슬레이 간판 원윤종을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모노봅 김유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또 루즈 임남규는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며 결전을 앞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9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데요. 한낮에도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무르겠습니다. 또 추위 속에 내린 눈이 녹지 못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파주 영하 12.7도, 대관령 영하 11.7도, 서울 영하 5.9도, 대전은 영하 4.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0도, 대전 3도, 대구 5도, 광주는 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갈수록 날이 더 추워지면서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절기 입춘인 내일 밤부터 주말 아침까지 충청과 호남, 제주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영동과 영남, 전남 동부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